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유유상종, 독인객인, 끼리끼리 모두 가까운 관계일수록 행동이 닮는다는 뜻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뜻이 같거나 아니면 가까울수록 영향을 끼쳐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겠죠. 저도 이런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 그만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부창부수라는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네요. 아무리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비슷한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같은 지역 중개사들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유들유들한 인상에 마음이 가서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모두 남편의 그 둥글둥글하고 부정적인 면이 없는 점이었죠. 아무래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누구 하나가 잘나고 성사되는 계약이 많으면 그 차이가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아무리 본인보다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도 그저 와, 역시 우리 지수 최고다 최고. 진짜 나도 당신한테 배워야 한다니까. 비법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며 언제나 절 지켜 세워주었죠. 같은 공인중개사들끼리 모임을 가져도 짓궂은 사람들은 종종 저와 남편을 비교하기도 했네요. 이야,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다. 경준 씨, 진짜 지수 씨한테 잘해야 돼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중개사한테 비법 전수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제 스타 중개사 부부 생기는 건가? 경준 씨 무슨 복이야? 아유, 그만 좀 해요, 진짜. 다들 취해서는 내가 무슨 가회 선생님이에요? 자꾸 무슨 비법 전수를 해. 이 사람들이 뭘 모르네. 우리 지수가 잘난 것도 있지만 다 내 매력이 대단해서 지수가 날 선택한 거 몰라? 열등감, 자격지심이 하나 없는 그 둥근 성격. 저는 이런 남편이야말로 누구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모난 곳 없이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제 결혼은 저희 집안 경사인과 동시에 또 식구들에게는 가슴에 구멍이 날 만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40이 넘어서 가진 집안의 막둥이였거든요. 큰 오빠와 작은 오빠와는 10살 넘게 차이가 났고요. 또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오빠들은 제게 먼저 떠난 어머니 노릇도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나온 자식인 만큼 혹시나 못해주는 건 없을까 매번 신경을 쓰셨어요. 식품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아버지는 퇴근하면 항상 이제 침침한 눈으로 제 숙제를 함께 해주려고 노력하셨고, 이제 막 부모가 된 젊은 아빠들 틈에 끼어서 저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든 동물원이든 어디든 다 데려가 주셨죠. 그렇게 업어서 키운 집안의 막둥이가 결혼을 한다니 시원함과 동시에 섭섭함이 밀려오는 일이었겠죠. 그런 만큼 저도 결혼을 해서 꼭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들도 절 어떻게 키운 줄 아니까 시댁에서도 집에서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가슴 아프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했죠. 시아버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호탕하고 젠틀한 성격으로 잔뜩 긴장한 절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한눈에 다 보였어요. 건축회사의 팀장으로 계신 시아버지는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일하면서 얻은 다부진 근육으로 솔직히 첫인상은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런 첫인상과 다르게 목소리는 다정하고 온화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이야, 우리 새아가가 어떻게 알고 완두 들어간 시루떡을 다 사왔냐? 이거 팔당에는 그 떡집에서 파는 거 맞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앉은 자리에서 이거 한 판은 그냥 뚝딱이야.
고맙다. 내 잘 먹으마. 떡 많이 먹으면 속 답답하다면서요. 하나만 먹어요, 하나만. 시아버지께서는 절 처음 봤을 때부터 새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간질거리는 호칭이라서 그냥 이름으로 부르셔도 되는데 꼬박꼬박 참 다정하게도 부르셨죠. 제가 반했던 남편의 무한한 긍정 에너지는 다 시아버지를 닮은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남이니 이리저리 절 훑어보시는 게 이해가 갔는데 식사할 때 제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저희 식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물으셨네요. 오빠가 둘이라고? 오빠들은 무슨 일 하는데? 어머니, 지수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건 천천히 알아가도 되잖아요. 제가 형님들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원래 결혼하기 전에 사돈의 팔종까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해야 나중에 탈이 없는 거야. 얘는 지 애미가 다 생각해서 묻는 걸 트집 잡고 있어. 당신이 성급했어. 새아기 배부르게 먹이고 나서 물어도 늦을 것도 없는데. 새아가 많이 먹어라. 너 온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평소 안 하던 요리까지 다 했으니까. 이는 식당 하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희한한 소리예요. 아, 당신 주방에 오래 안 있기로 유명하잖아. 집에서도 장어탕 집에서도. 옆에서 아무리 시아버지와 남편이 만류를 해도 눈에 불을 켜고 이런저런 질문 공세를 한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오빠들 연봉까지 알아내셨네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지금 저희 아버지가 운동 겸 용돈벌이 겸 폐지 줍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게 시댁과 친정은 한 동네였거든요. 그 작은 동네에서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걸 오다 가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창피한 일은 더더욱 아니기에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지금 뭘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는 편견 없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셨고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마치 무슨 못 맡을 냄새라도 맡은 사람처럼 말이죠. 아, 그러냐?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얼굴 한 번을 못 뵀구나. 근데 이렇게 다 큰 막둥이 딸이 있는데 매일 그렇게 운동 삼아 일도 하시고 평소에 몸 관리를 제대로 하셨나 보다. 저희 가족이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오빠들도 아버지 닮아서 다 체격도 좋고 잔병치레 한 번 한 적 없고 저도 한 체력 하고요. 그래, 타고난 건강, 그게 재산이야. 아버지 사진 있으면 보여줘라. 얼굴 익혀뒀다가 나중에 만나면 인사드려야지. 같은 동네 주민이고 이제 사돈이 될 사이인데. 뭐가 좋다고 동네에서 인사를 해요. 나중에 상견례에서 만나서 해도 안 늦어요. 아, 인사하는데 늦고 안 늦고가 뭐가 중요해. 그냥 얼굴 보면 하는 거지. 본인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동네에서 폐지 줍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서 본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상견례 자리까지 이어졌어요.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마치 알고 자란 친구처럼 빠르게 친해지셨지만 시어머니는 가자미 같은 눈초리로 저희 아버지를 요리조리 살필 뿐이었어요. 세상 좁다는 얘기가 이래서 있나 봅니다. 같은 동네 이웃끼리 사돈이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를 온 동네 미래 우리 새아기가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사돈, 한 잔 더 받으시죠. 아유, 평소에 술은 잘 안 하는데 역시 자리가 좋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 술술 잘 들어가네요. 아, 술을 잘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정정하신가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물으면 저랑 동년배인 줄 알겠습니다. 참, 사돈께서 사람 비행기 태우는 법을 잘 아시네요. 제가 젊어서부터 이 당뇨 증세가 있어서 그때부터 몸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머, 그럼 술도 아예 안 드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두 잔보다는 아예 안 먹는 게 훨씬 낫죠. 여보, 사돈 어른잔에 술 그만 따라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나중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혹여나 일 나면 고생하는 건 다 자식들이잖아요. 아, 이 사람 말하는 거하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서 뭐해. 참 산통 깨는데 뭐에 있다니까. 아닙니다. 사부인 말씀도 맞죠. 제 나이엔 그저 살얼음 위 걷듯이 몸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70이 넘는 저희 아버지와 사돈이 됐다는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나이 건강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저 마음 써서 하는 걱정이겠거니 하고 애써 생각을 했네요. 언제나 저와 저의 가족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있으셨음에도 제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모두 언제나 제 편인 남편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걸 증명하는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가끔 출장을 가실 때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선물을 꼬박꼬박 사오기도 하셨네요. 저는 화장품보다 간식거리를 더 좋아해서 어디를 다녀오시면 거기서 유명한 과일이란다, 유명한 초콜릿, 젤리 등등 한 보따리를 사와서 제게 안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시어머니가 하시는 장어탕 집으로 종종 저를 불러서 몸보신을 시켜주시기도 했었고요. 절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 식당이라서 눈치가 좀 보이긴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든 아까워하지 않으셨어도 시어머니는 다르셨으니까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들으신 건지 식당으로 안 부르시고 식당하고 거래하는 수산시장에서 장어 2kg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내주셨네요. 1년 내내 안 그래도 힘이 남아도는데 더 튼튼해졌죠. 결혼하고 몇 년 후 제가 딸을 낳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것도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서 제가 일을 쉬면서 집에서 육아에 전념할 때 먼저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비용도 본인이 내겠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제 딸 장난감이나 옷가지, 침대 등등 50%는 모두 시아버지 지갑에서 나왔어요. 저와 남편이 정말 안 사주셔도 된다고 해도 내 소녀 내가 챙기지 너네 예뻐서 주는 거 아니라고 그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기만 했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남부럽지 않은 시아버지시지만 한 가지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네요. 바로 대체 왜 이런 분이 시어머니 같은 분과 결혼을 하셨을까입니다. 굉장히 건방진 의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사건이 무수히도 많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예상대로 결혼 후에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음식, 집 위치, 직장 다니는 거, 육아 방법 모두 보시면 혀를 먼저 차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날고 기든 그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사건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내면을 갈고 닦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 집 살림에 간섭을 하시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용돈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 사장이 딸이 결혼한 다음부터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준다고 자랑을 했다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옆에서 벌써부터 무슨 용돈이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아니, 나도 당신도 일해서 돈 버는데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나중에 받기 싫어도 받게 돼 있어. 뭐하러 그걸 앞당겨? 그렇게 빨리 늙고 싶어? 뭐 늙어야만 용돈 받아요? 주면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은 지금 옆구리 찔러 받겠다는 거 아니야? 뭐 요즘 식당 가격에 구멍 났어? 내가 좀 메꿔줘? 내가 꼭 돈 때문에 그래요? 용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너네도 오해하지 마라. 내가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마음이 오고 가는 거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꺼내시니 저도 남편도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드릴 게 아니라 아예 달에 한 번씩 드리려고 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각각 30만 원, 또 저희 아버지께 30만 원, 이렇게요. 제가 일을 쉬고 있을 때라 살림이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둘이 한우물 파서 저축한 돈도 있고 남편이 재테크로 돌린 여윳돈도 있어서 부담스러운 지출은 아니었답니다. 용돈을 드렸으니 그래도 한동안 다른 트집은 안 잡으시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턱하니 놓고 있는데 오히려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안부로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어떠시니? 병원은 잘 다니시고? 병원이요? 근래에 가신 적은 없는데요. 주기적으로 안 다녀도 괜찮니? 당뇨시라며. 아, 지금은 딱히 주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초기라서 평소 식단 관리하고 약 챙겨 먹으면서 집에서 혈당이나 혈압 체크하시고 계세요. 좀 높다 싶거나 몸에 이상 생기면 가서 피 검사하고요. 아, 그래? 그럼 뭐 다행이구나. 초반에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 걱정을 생각보다 진지하게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저에겐 차가운 시어머니라도 인간적으로 한 가족 구성원 걱정은 하시는 사실 속이 깊은 분은 아닐까 웃기지도 않은 착각을 했죠. 근데 용돈을 드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 딸과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고 말이죠. 별 생각 없이 케이크를 사서 갔는데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를 다 끝내고 제게 그날 절 부른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너 우리 용돈 주는 거 말이다. 용돈이요? 그거 사돈 어른한테는 얼마 주고 있니? 저희 아버지께도 똑같이 30 드리고 있어요. 왜요? 순간 이걸 대체 왜 묻지? 당황했지만 뭐 궁금할 수도 있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아무래도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눈을 가늘게 뜨고 넌지시 말하시더군요. 정말이니? 아니 사돈 어른은 아무래도 지금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있고 나이도 있고 심지어 병까지 있지 않니? 그런데 돈을 더 안 준다고? 너 네가 돈 관리한다며? 경준이가 그러더만. 제가 관리를 하는 건 맞지만 제 마음대로 저희 아버지께 돈을 더 드리거나 한 적 없어요.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꼭 뭐가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하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런 적 없고요. 용돈도 이번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을 때야 저희 아버지께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럼 사돈 양반은 지금 병원비다 약값이다 생활비다 다 어디서 충당하고 있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 평생 놀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쭉 일하셔서 모아둔 돈도 있고 또 오빠들이 계속 용돈 드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럼 뭐하러 다 늙은 사람이 폐지나 주우면서 고생이야? 다 아쉬운 게 있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지. 솔직히 계속되는 무례한 질문들에 왜 내가 대답을 꼬박꼬박 해야 하는지 허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어떤 얼토당토하지 않은 질문도 대답해야 하는 게 이 며느리라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대답을 안 한다면 저에게도 또 저희 아버지에게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혼자 더 부풀릴 테니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초기에는 운동량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아버지도 아직 움직일 힘이 있을 때 더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시작한 일이에요. 마냥 저희에게 돈 받기도 뭐하다고 하셨고요. 겸사겸사 시작한 일이니까 폐지 줍는 일 한다고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솔직히 난 못 믿겠다. 안 되겠네. 너희 월급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 내역 좀 뽑아와봐. 너희 결혼한 연도부터 쭉.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잘하고 있으니 이제 몇 년지 통장 내역까지 들고 오라고요? 여기서 냅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다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예 내역을 몽땅 보여드리고 이 오명에서 벗어날까 했지만 솔직히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발도 뻗을 자리에서 뻗는 법이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울까요? 지금 내역을 고이 보여드리면 앞으로 의심할 때마다 보여달라고 하실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여달라고 하시면 못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요. 이번에 내역 보여드리면 나중에는 가계부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죄다 가져오라고 하실까봐 무서워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뭐라고? 내 아들이 번 돈 어떻게 쓰나 확인도 못하냐? 어머님 아들만 번 돈 아니고요. 어머님 며느리도 번 돈이에요. 저 일 쉰 지 1년도 안 됐고 세연이 좀 더 크면 바로 다시 일할 거고요. 저 어머님한테 이런 의심 받을지 추호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뭘 의심하고 상상하시던 그건 어머님 자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의심만으로 당장 죄 지은 사람 취급하면서 증거 가져오라고 하는 건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고 많이 서운하네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어머님. 저희 살림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사서 걱정하셔서 머리 아플 일 만들지 마세요. 어머님만 손해예요. 당연히 이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골은 깊어지다 못해 쩍쩍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는 세상 건방진 돈 빼돌리는 며느리가 됐고 제게 시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매도하는 사람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틀어지면 고생하는 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이 며느리겠죠. 통장 내역 사건 이전에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둘도 없이 잘해준 수준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잡돌이는 안 하셨으니까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눈치를 보다 설거지를 했거든요. 남편이 하겠다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남편까지 부려먹는 애라고 욕먹기는 싫었으니까요. 4명이서 먹은 그것도 평소보다 더 차려서 쌓인 그릇을 혼자 싹 설거지를 하고 손을 마른 수건으로 훔치고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는 제가 씻어서 정리한 그릇들을 눈으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썽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너는 네 집에서도 설거지를 이렇게 대충대충 하니? 네? 왜요? 어디 안 된 데가 있어요? 네가 와서 한번 봐봐라. 음식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네. 이건 또 뭐야? 아유 지저분해서 못 살겠어. 이거 전부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는 제가 쌓아 정리한 그릇들을 몽땅 싱크대로 도로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릇을 만져보니 기름때는 무슨 전부 뽀득뽀득했어요. 이걸 그냥 도로 해? 아니면 말어 하고 있는데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설거지 내가 한 건데요. 뭐? 네가 뭐래? 얘가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비누칠은 내가 하고 이 사람은 물에 헹구기만 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시고 바로 안방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못 봤겠죠. 아, 이거 우리 어머니 무서워서 설거지 다시 해야겠네. 나와요. 내가 할게 여보. 당신은 옆에서 헹구기만 해줘. 아까처럼. 남편의 깜찍한 거짓말에 시어머니는 또 괜한 트집은 잡지 못하고 그저 잘 좀 해라 하고 홀랑 주방을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의 무분별적인 공격에도 보호도 해줘서 그나마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숨을 쉴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외에도 네 애는 왜 말이 빠르지 않냐고 시비 거시길래 어머님 아들의 딸이기도 한데요. 라고 맞받아치고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군살이 안 빠지냐고 몸매 품평하시길래 안 빼고 운동해서 근육으로 만들 거라고 해버렸네요. 이런 자잘한 시비와 트집들은 제가 어련히 몇 마디에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긴 했지만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대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일 오후 늦게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시지 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어딘지 이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없고 어딘가 가늘게 떨리기도 했고요. 아빠, 어디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몸이 이상하면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갈까요?
아니다, 아니야. 안 좋은 데 없어. 근데 왜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폐지일 하셨죠? 그래서 힘이 없으신가? 내일은 좀 쉬세요. 그래, 그건 그렇고. 너 무슨 일 없냐? 일이요? 무슨 일이요? 아니, 뭐 힘든 일이라거나 너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한테 어떻게 하든.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설마 어머님한테?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뜸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아버지.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마음에 걸리시는 건지 조금 뜸을 들이시더니 이내 결심한 것처럼 말을 꺼내셨어요. 그날 오전 일찍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일을 시작한 아버지는 동네를 돌면서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를 위해 박스 상자를 건물 앞에 쌓아두는 편의점에서 상자를 싣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아버지에게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참 고생하시네. 어?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시어머니였던 거죠. 시어머니께서 밖에 나오셨다가 일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아버지는 일하시던 것도 잊으시고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근데 아버지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기분 나쁘게 사람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식당 나가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안 나가는 날인데 잠깐 요 앞 마트 가려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난 이 고생을 못하러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매일같이 리어카 끌고. 아직 걸어 다닐 힘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죠. 이 나이엔 다리를 하루 이틀 안 써버릇하면 점점 굳더라고요. 용돈도 생기고 운동도 되고 이만한 취미가 없답니다. 참, 며느리랑 똑같은 소리 하시네요. 그렇다고 해도 다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박스더미 나르고 다니는 거 보면 자식들이 속상하죠. 아니면 뭐 그런 거 노리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일부러 불쌍한 모습 보여서 애들한테 돈 더 받으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고요. 사부인,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 모르는 척하는 건 딸이 아버지한테 쏙 빼닮았나 보네요. 며느리 걔는 우리나 지 아버지한테나 똑같이 용돈 준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겠어서요. 뭐 약값한다고 애한테 돈 더 받는 거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여주면 지수개가 돈 더 준다고 하던가요? 그거 다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며느리 그 아이가 지 마음대로 지 가족만 챙기는 거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앞뒤 상황도 설명 없이 그저 내뱉는 시어머니의 모욕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한 장 꺼내시더니 아버지께 건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하네요.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걸로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사돈 좋은 게 뭐 있나요? 이렇게라도 돕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돈도 받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리어카 상자 위에 10,000원 한 장을 두고 갈 길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혹시 딸이 저런 인간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제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네요. 지수야, 너 혹시 네 시어머니란 사람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너한테도 그래? 이게 다짜고짜 무슨 일이냐? 네가 나한테 돈을 가져다 바치다니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살아?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저한테 본인의 망상으로 의심하면서 못살게 구는 건 그렇다 쳐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게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다니 저는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몇 번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한 수치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이전에 이런 일로 오해가 있었다. 제가 오해를 풀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둘째 새언니에게 연락을 했죠.
잠시 저희 애 좀 봐달라고요.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둘째 오빠 집에 딸을 맡기고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당장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저지른 무례를 사과받고 싶었으니까요. 시댁에는 시어머니뿐이었고 제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는 심드렁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네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가타부타 할 설명 없이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오전에 있던 일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전에? 무슨 일? 저희 아버지 만나셨죠? 아, 그래. 만나서 인사 좀 했다. 너희 시아버지 말 맞다나 같은 동네 주민끼리 인사도 하고 그런 거지. 인사를 한 게 아니던데요?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용돈 얘기 하셨다면서요. 불쌍한 모습 보여서 돈 더 받아내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참난 또 뭔가 했네. 예, 가족 사이 그런 것도 못 물어보니?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큰 소리를 치고 난리야? 넌 대체 내가 누군 줄 아는 거니? 나 네 시애미야 시애미.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못하는 말이 없네. 큰 소리 안 나게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폐지 줍는다고 10,000원 쥐어주면서 무시까지 하고 아직도 그 용돈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대체 뭘 믿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 돈을 더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뭘 믿기는 뭘 믿어? 그게 설명이 따로 필요하니? 그냥 내 느낌이 그런 거면 그런 거지. 이것 보세요. 별다른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의심이나 하고 또 무시하고.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있던 통장 내역 다 뽑아와서 제가 몰래 아버지께 돈 드린 내역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쩌기는 뭘 어째? 아니면 아닌 거지. 어머님은 사람 의심해서 피 말리고 감정 다 상한 다음에 아닌 걸로 판명되면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하고 넘어가면 끝이세요? 어쩜 그렇게 제멋대로 사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폐지 줍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님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 무시하셨잖아요. 무시를 안 했으면 오늘처럼 그렇게 다짜고짜 무례한 짓 못하죠. 아니 무시는 무슨? 예. 그러게 누가 너희 아버지한테 폐지 줍는 일 시키래? 이런 취급당하기 싫으면 뜯어 말렸어야지. 얘는 지들이 그런 대우 당할지 다 해놓고 건방지게 내 탓하고 있어. 도저히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말이 안 통하니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걸 이해시킬 수가 없었죠. 아니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오히려 제가 버릇없고 배은망덕한 며느리였네요. 여기서 더 말해봤자 진전이 없고 그냥 내 속만 더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대로 시댁에서 나가기 위해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향했다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언제 오신 건지 현관 앞에서 시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 어두우신 게 다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시어머니와 싸웠으면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을까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싶었죠. 아버님. 제가 사색이 돼서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지나쳐서 곧장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윽고 짝 하고 뺨 때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도 났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소리에 놀라 도로 거실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장승처럼 서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원망이 그득한 눈으로 시아버지를 올려다보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아니 시어머니가 울분이 섞인 말을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성질머리 고치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잖아. 그 웃기지도 않은 색안경 끼고 사람 가려 대하는 거 내가 고치라고 했잖아. 대체 왜 우리 가족 욕보이는 짓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하고 다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돼? 당신은
맞아도 그 성격을 고칠 종자가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새아기랑 사돈어른한테 사과해. 아니면 당장 이혼이야. 입 벌릴 때마다 오물이 나오면 평생 입을 다물고 살든지 해. 왜 나한테만 그래요? 시엠이 몰라보고 버릇없게 소리나 빽빽 지른 건 쟤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 입 다물지 못해? 세상에 부모가 부당한 대우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 자식이 어딨어. 새아기가 당신 머리끄댕이 안 잡은 걸 고맙게 생각해.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맞은뺨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다리만 버둥거리는 시어머니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참다 못한 시아버지는 뒤에서 숨죽이고 지켜만 보는 제게 다가오셨죠.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저 사람 성질머리 내가 단도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너한테도 사돈어른한테도 내가 뵐 면목이 없구나. 아니요.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못된 점을 모르고 몇십 년 같이 산 게 아니잖니. 끼고 살면서 고치지도 못한 내 잘못도 있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사돈어른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렴. 네, 아버님. 그래, 오늘은 이만 가봐라. 어? 처음 보는 시아버지 모습이었어요. 매일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한껏 가라앉은 분위기라서 저는 별다른 말을 못하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죠. 맡겼던 딸과 함께 집으로 가니 남편도 막 퇴근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어디 홀린 것처럼 다 말했죠. 근데 신기한 게 남편이 시아버지 행동에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가끔 그러셔. 어머니가 사고 치시거나 어디서 싸움 나시면 아버지가 수습하시는 거. 몇 번 그걸로 헤어지실 뻔한 적도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화내신 적은 없는데 진짜 많이 화나셨나 보다. 하긴 아버지가 많이 참기도 하셨고 어머니도 그 정도로 잘못하시기도 했네.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다. 장인 어른한테도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려야겠어. 근데 말이야, 아들인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상한데 왜 아버님은 어머님을 포기 안 하시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도 사람인데 지치고 헤어지고 싶으셨을 거 아니야. 글쎄, 어쩌면 당신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끼고 살면서 잘못된 점을 바꾸지 못했다는 죄책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고생하셨네. 나도 우리 어머니 성격 잘 아니까 가끔 아들이 나도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니 정말 시아버지께서 왜 힘든 상대와 계속 결혼을 유지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뭐든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됐고요. 그 주 주말에 저와 남편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못다한 말이 있고 남편도 직접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본인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리니 아버지는 고개 숙인 남편을 잡아 일으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서방까지 이렇게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돈어른이 와서 사과하시기도 했으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님이 언제 오셨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더구나. 와서 본인 처가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데 내가 더 죄송스러웠지. 사돈어른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사과를 하시니. 아, 이것도 주고 가셨다. 사부인이 쓴 거라고 하시던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바로 아버지를 찾아오셨었나 봅니다. 시아버지만 왔다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께 직접 사과하는 걸 못하겠다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대신 시어머니가 쓴 사과가 적혀 있는 편지를 써서 시아버지가 전해드렸다고 하네요. 참, 초등학생인가요? 사과도 본인 입으로 직접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행동 덕분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풀려서 다행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께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으로 따로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명절에는 남편만 시댁으로 갔고 시아버지는 따로 외식을 하면서 만나거나 저희 집으로 불러서 식사를 하곤 했죠.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게 시어머니와 만나서 직접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도 아버지에게도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정말 카르마, 업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힌 시어머니는 남에게 상처를 준 만큼 되돌려받고 말았네요. 이 일이 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으신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만 거죠. 그나마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긴 했지만 남편에게 듣기로는 암 판정에 큰 충격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성질이 조금 꺾이신 것 같다고 안쓰럽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손녀딸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이 딸만 데리고 시댁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매번 세상을 비틀어서 보고 괜히 남을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쁜 습관들이 본인에게 도로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같은 분에게 저희 시아버지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배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남편 복이 많은지 모르는 시어머니나 또 그런 시어머니를 잠자코 데리고 사는 시아버지나 여러모로 제게는 신기한 분들이세요. 앞으로 언제 다시 시어머니께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이번 기회로 조금 본인이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만큼 어떤 형태로든 내게 돌아오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니까 말이죠.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다가가야겠죠? 제가 지금 자존심을 내세워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오만이 나중에 제게도 꼭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행동은 다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답니다. 모두 덕만 쌓으시고 복만 되돌려 받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